야, 쟤네들은 제일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놀라움을 가지고 있고, 확실히 선진국으로 봐요. 우리도 사실 맨 땅에 헤딩하면서 나온 나라잖아요. 아랍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좀 더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아, 우리도 한국처럼 제조업을 형성을 해서 그렇게 발전하는 나라가 되고 싶다. 일단 저는 항상 요즘 수업 시간에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66년생이거든요. 66년생들, 지금 이제 60대로 가는 50대 후반 세대들은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태어난 대한민국 아이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고 있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버지 세대는 더 가난한 나라였고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죠. 방글라데시와 함께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지금 쭉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승 곡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봤잖아요. 조금 잘 살 때부터 저 잘 살 때까지 쭉 봐왔던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도 또 한국을 똑같이 봐요. 야, 쟤네들은 제일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놀라움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야, 쟤네들은 우리처럼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발전을 했지? 라는 데 대한 놀라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놀라움으로 끝날 수 있지요. 뭐 우리는 석유 많고 석유 갖고 돈 벌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석유만 갖고 돈 벌 수 있는 세상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석유나 가스가 있는 나라들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가격이 계속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면 좋은데, 최근에 유가가 70달러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낮은 거죠. 100달러나 뭐 90달러는 돼야 될 텐데, 그래야지 좀 돈도 많이 더 벌 텐데, 그래서 세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나라들이 전부 다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동의 산유국들, 에너지 부국들이 산업 다각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산업 다각화는 말이 어려운 것 같지 아주 단순합니다. 석유 외에 다른 걸로도 돈을 벌겠다. 그런데 한국 같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산업 다각화 국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가 살림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잖아요. 제조업이 우리가 GDP 대비 한 24% 되고요. 그래서 수출하고, 기업에는 법인세, 개인에게는 소득세를 받으면서 나라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와 함께. 근데 이들 나라는 그동안 석유 자원으로만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아, 우리도 한국처럼 또는 일본처럼 제조업을 형성을 해서 그렇게 발전하는 나라가 되고 싶다. 비석유 분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국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여러모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파트로 잡으려 보니까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에겐 조금 가슴 아픈 부분이 있는데, 저는 항상 국가 브랜드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서구에서 유학을 할 때, 영어권에서 유학을 할 때, 폭스바겐이라는 자동차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광고를 선전을 할 때 꼭 마지막에, 영어권 국가인데 독일어로 합니다. Das Auto. 마지막 끝에 Das Auto 하면 더 카라는 뜻이에요. 더 카. 그게 무슨 의미냐면, 북미권에 있는 사람들은 독일차 하면은 믿는 거죠. 독일차만 믿는 게 아니라 독일 하면 모든 고급 기술의 상징 국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면도기를 하나 사려고, 휴대용 면도기, 요즘 국산 거의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다 요즘 중국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만드는데 중국 제품들 중에서 뭐라고 있냐면 독일 칼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국가 브랜드입니다. 아, 그렇지. 여기는 기술을 잘하는 나라니까 독일 제품은 믿고 써도 돼. 이런 생각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약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이 가더라도 국가 브랜드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값을 못 받죠. 근데 중동 국가들은 왜 한국을 선택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술은 좋고 가격도 분명히 좋고 다 좋은데, 같은 값이면 한국 거를 안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한테 원하는, 한국은 뭘 잘해주느냐? 기술 이전을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이 나라들은 기술 이전이 필요해요. 옛날처럼 돈을 사가지고 사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제조업을 만들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네들이 이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고 싶은데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술 이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 우리 물건 뛰어난데 팔 수 있는 활로가 그밖에 없다면 기술 우리가 10개 가진 것 중에서 2~3개는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UAE가 인공위성 사업을 우리하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세트랙 아이라는 그룹에서 했고요. 기술 했는데, 제가 UAE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UAE 관리한테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일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한국과 인공위성을 손잡고 한 줄 아냐? 우리가 일본 니네들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니네들하고는 안 했다.
왜? 니네들은 기술을 안 준다고. 한국은 기술을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가 해서 인공위성의 70%가 한국 기술이고 30%가 자기네 기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 만드는 법을 공부했잖아요. 그 기술 가지고 이들이 나사와 협력해서 우주선 띄운 겁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원자력이라든지 이거 할 때 그냥 그것만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거 끼워서 넘겨주기도 하고 기술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떼제베하고 처음에 고속철도 할 때 프랑스하고 할 때 우리 KTX요. 프랑스가 기술 이전해주기로 했고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재 돌려주기로 했었잖아요.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막 하더니 결국 안 돌려주고 기술도 잘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힘으로 만든 기술이 그 자동 KTX가 산천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가는 듯이 기술을 안 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배워가지고 해서 만든 거고, 중동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네들은 한국 기술이 필요한 거고 기술을 조금이라도 받아가지고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단점은 기술 유출이 될 가능성도 있죠. 호랑이를 키우고 있는 일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항상 민감한 부분들은 기업들이 잘 하리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사실 맨 땅에 헤딩하면서 나온 나라잖아요. 우리는 갖고 있는 게 인력밖에 없고 인력을 교육을 시켰고 교육 수준이 높았고, 아랍들도 똑같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좀 더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일 안 했던 사람들을 일시키고 외국인들한테 맡겨놨던 일들을 자국민으로 바꾸고 있고,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중동 국가들의 산유국들의 특징이 외국인들이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외국인 일자리를 자국민으로 바꾸는 거, 뭐 보통은 뭐 사우디화 작업, 까타르화 작업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거를 까타르 국산화 작업을 하는 거죠. 사람들도 자국민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기술 같은 것도 지금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고용하지만 그걸 자꾸만 자국민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시장에서요, 무기 시장에서 중동 국가들이 한 30%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죠. 우리 무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K방산이 중동에서 먹혀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제품의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너무 좋아요.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고, 그리고 기술 이전도 받고 싶어 하고, 모든 게 다 기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잘못하면은 기술 이전을 잘못해가지고 손해볼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바보 같은 기업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소위 말해서 한국 기술력이 제품들이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도 그 성능에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능을 보고 사는 거고, 우리는 이제 70년대부터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방산산업, 우리는 사실은 뭐 무기를 수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쪽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 때문에 자주국방이라는 걸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건데, 이들 국가들이 그동안에는 모든 자국 방어를 미국에 주로 의존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든든한 후견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시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전부 다들 자주국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70년대에 쭉 해왔던 그 자주국방의 모델로 지금 중동 국가들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단순히 우리 무기만 많이 사는 게 아니라요, 다른 나라 다양하게 무기를 많이 삽니다. 우리가 K2 탱크 인기 좋고요. 그 다음에 현무, 천궁, 이러한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뭐 지대공 미사일도 그렇고요. 주로 미사일 계통들이 인기가 상당히 많죠. 미사일. 왜냐면 방어도 해야 되고,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이쪽 지역이 사실은 화약고예요. 항상 군사적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잘못 공격을 받아가지고 유전에라도 미사일이 떨어지면 전 세계가 난리가 날 정도로 에너지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의 뛰어난 무기들을 요즘 많이 생산한 것을 우리 한국에 수입을 많이 하고 있죠. 제품이 좋아요. 일단 뭐 가성비를 떠나서 제품이 워낙 좋고, 근데 가격도 싸요. 가격이 싸다고만 해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군사무기라는 건 가격 싸다고만 사진 않아요. 일단 너무 제품을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격도 싸. 그러면 당연히 사야죠. 더 비싸더라도 사와야 되는데 그 가격이,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능이 너무 좋은데 가격이 싸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기가 많아요. 지금 현재 천궁, 현무 뭐 이런, 그리고 K2 흑표 전차라든지. 예. 사우디아라비아는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아예 군 체계를 다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군 체계를 다 바꾸려고 하고 있어서, 사실은 작년에 새로 우리 정부에서 보낸 주 사우디 우리 대사가 군사성장군 출신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우디가 한국 정부에 요구를 했어요. 사우디의 국방을 전반적으로 다 지금 한번 조정을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의사로.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은요, 뭐든지
자동차, 현대자동차도 사우디아라비아 들어갑니다. 제가 장난은 아니고요.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우디가 제일 수입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흥민. 자, 그게 다 보여져요. 왜냐면요. 손흥민이 사우디에 오지 않습니까? 그럼 손흥민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죠.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지명도가 높잖아요. 특히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더. 한국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 축구 리그에 뜬다 그러면 그동안 영국 리그를 봤던 사람들이 손흥민 때문에 토트넘을 응원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우디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우디에 관심을 갖고, 그러면 사우디의 그 축구 중계권도 팔 수 있고요. 한국 사람들도 올 거 아닙니까? 그냥 경기를 보고 싶어서. 그러면 관광산업도 되죠. 이런 식으로 돈이 될 수 있다면, 막말로 GDP를 1%라도 올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 산업 다각화라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호나우도도 영입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나우도 영입할 때 문제가 많았어요. 무슨 문제가 많았냐면 비난이 많았어요. 야, 니들 지금 나라도 이상한 나라인데 야, 호나우도 같이 축구 관심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목을 끌어서 너네 문제가 있는 나라의 그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 스포츠 와싱 아니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뭐라 했냐면, 아유 마음대로 떠들어라 니네. 아, 니네 뭐라고 해도 좋아.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GDP가 오르면 돼. 호나우도 와서 우리 GDP 늘었다 이거예요. GDP가 올릴 수 있다면, 비석유 분야의 산업을 발전시켜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산업 다각화예요. 자,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자원이 많은 나라의 어려움인데, 지금 유가가 70달러 좀 못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65에서 7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중동 공무원 사람이 유가만 보는 게 아니고 재정 균형 유가라는 걸 봅니다. 영어로 하면 Fiscal Break Even Oil Price라고 그러거든요. 그 나라가 재정 적자를 겪지 않고 말 그대로 또이또이가 되려면, 수입과 지출이 같으려면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시장 판매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그게 재정 균형 유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가격은 65에서 7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 재정 균형 유가가 한 90에서 95달러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장 유가는 65에서 70달러, 이건 65달러로 하십시다. 근데 재정 균형 유가가 95달러면 1배럴당 30달러씩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네온 프로젝트가 원래 했던 것처럼 갈 수가 없죠. 계속 줄일 수밖에 없고요. 애초부터 그 사업은 조금 나쁘게 말하면 좀 허무맹랑하다.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아니, 그렇게 알면서도 왜 방송에서는 거기 비판을 안 했냐. 그런데 이 방송에서 비판하기 어려운 게요. 여러 국가 간의 관계도 있잖아요.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항상 잘 되기만 바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잘 되기만 바란다고. 되면 대단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다들 건설 관계자분들 전부 다들 이건 어려운 작업이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계속 규모를 축소를 하고 있고, 사우디가 가장 지금 큰 일이 뭐냐면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월드컵도 2034년에 해요. 2030년에 엑스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관계된 시설은 빨리 지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었던 네온 프로젝트 원한 대로 가는 건 불가능하고 이미 지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사카에서 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도 규모가 어떻고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런 행사를 두바이에서 한 다음에 중동에서는 두 번째로 하는 큰 행사인데, 야심차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네옴에서 아니고 리야드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옴의 공사가 돼야지 뭐 엑스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야드 쪽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2030년이니까 뭐 지금 5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마음이 바쁘죠. 그런데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게, 일단 엑스포를 하면 관광객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발전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선순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그 비슷한 질문을 카타르에 관계돼서 얘기를 했거든요. 카타르가 월드컵 했잖아요. 근데 경기장도 이제 뭐 2개만 남겨놓고 많이 없앴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중동 친구랑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메트로도 만들어야 되고 지하철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기회에서 만들고 산업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때 까는 거니까 이런 큰 행사하는 게 궁극적으로 보면 나쁠 거 없다. 제가 약간 비관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볼 필요 없다. 어차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우디도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해놓으면 나중에는 활용할 수 있을 거니까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지금 뭐 중론이죠. 일단은 좀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류가 어마어마하진 않아요.
한류 소비층이 있습니다. 한류 소비층은 분명히요 10대, 20대 여성들이에요. 남자들은 일단 별로 한류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그런데 한류 덕분에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올라간 건 또 사실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중동 갈 때 못 느꼈는데 중동 이쪽 아랍이나 이쪽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확실히 선진국으로 봐요. 저 같은 사람들은 우리 60년대생들은 이게 잘 실감이 안 나는 게 우리 때는 화장품 하면 다 프랑스제 이런 것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른들이. 근데 그게 지금 이제 한국제가 된 거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렇게 뭐 완벽하게 뭐 샤넬이나 이런 걸 뛰어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브랜드 가치가. 근데 아무리 상당히 우리가 브랜드 가치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동 지역의 한국 제품에 대한 인기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브랜드를 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떠오르고 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어요. 그동안 해온 대로 차분하게 조용히 잘 하면 됩니다. 이미지가 좋아요. 특히 BTS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고요. BTS는 뭐 전 세계적인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엔터테인먼트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전반적으로 한국 이미지 올려주는 거는 그 뭐 말할 것도 없이 사실이고요. 아주 좋은 이미지를, 국가 이미지를 신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수적인 세대와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문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잘 흡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그렇게 성적으로 노골적이라든지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또 중동에 진출할 때는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아이돌 그룹이 다른 지역에서 공연할 때는 조금 옷을 많이 벗는다 하더라도 중동 지역에서는 좀 가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맞춰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해요. 상대방의 감정을 안 사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좋은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우리가 K-컬처, K-팝 다 좋은데 지금 시대는 AI 시대거든요. 우리가 AI가 너무 늦었어요. AI를 빨리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지만이 앞으로 차기 먹거리를 살 수 있죠. 안 그러면 우리 완전히 낙후돼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저 어렸었을 때 개발 도상국이었던 한국으로 다시 미끄러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적 관계라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일단 우리 문화가 사람들의 보편적인 감정에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드라마를 못 봐서 요즘 이제 날 잡아서 봐야겠다 하는 게 폭삭 속았수다. 이 사람의 감정을 많이 건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비슷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참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는구나, 스토리텔링이 뛰어나구나, 그러면서 문화를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요, 아기자고 예쁘고 한 건 다 일제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가 그렇게 너무 잘 만들더라고요. 특히 20, 30대 젊은 디자이너들 만든 거 보면은 너무 세련되고 멋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니까 한국 물건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국가 브랜드는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들고 어떤 가수고 노래를 잘하고 그런 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해지면요, 그 나라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를 보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닌 거예요.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치적 혼란을 빨리 제거를 하고 우리가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가는 게 이들 국가들에게는, 여러 사람들에게는 국가 브랜드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죠. 잘 산다고만 해서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그 나라의 국민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시민 의식이 높은 나라들만이 선진국이라는 대우를 받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대우를 다시 받아야겠죠. 우리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저도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위로의 문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브랜드가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는 중동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라서 안보적으로는 엮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동 지역에서 우리가 적어도 지금 뭐 최소 60%의 에너지를 수입하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안보는 우리에게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저는 제일 걱정하는 거는 우리 정치인들의 말입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말 실수를 해가지고 상대 국가에 영향을 줄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꼭 말을 실수를 해서 국가 간의 관계에 삐걱나게 만들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특히 최고 책임자들이 된 사람들은 외교적인 말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준비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즉흥적으로. 그게 외교 관계에 문제가 되고 주변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해지길 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잘하는데 정치인들이 꼭 다 망쳐놔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제발 입 조심해라. 중동 지역에 대해서 섣부른 말 하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고, 준비되지 않은 말 하지 않고,
그래서 중동과의 외교 관계를 잘 이루어준다면 다른 거는 좋으니까, 다른 거는 괜찮으니까 그 부분에서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